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어서 요즘 우리 정치를 보시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4개의 입법 중에서 온갖 파렴치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은 정치판에서 퇴출이 될 수밖에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아주 당당합니다. 나는 검찰 독재 그리고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다. 정말 그런가요? 그는 절대 다수로서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휘두르는 제1야당의 당수로서, 아니 1인 정당의 당수로서 지금 전국을 파국으로 몰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입으로 윤석열 탄핵을 절대 말하지 않지만, 역풍이 불까 싶어서 절대 말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걸 막기는커녕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수 인사로 알려졌던 이석연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말했으니, 그러니까 2년 반 남은 임기에서 1년을 줄이고 1년 반 뒤에 대선을 하자, 이런 임기 단축 개헌을 말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단축 개헌안을 발의한 뒤에 1년 반 동안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소신껏 하면 지금까지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4년 죽임제로 개헌을 한 다음에 중립 내각을 하자. 결국 1년 반 뒤에 대선을 치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언제부턴가 탄핵을 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야당 대표가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를 탄핵하는가 하면 대통령 부인의 과거 주가 조작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하여 이 검사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지휘 라인에 있는 세 사람을 한꺼번에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절대 다수 민주당 앞엔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젠 감사원장도 탄핵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탄핵이라는 무기 하나만으로 국가를 마비시킬 판입니다. 적어도 탄핵 소추가 결의되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가 정지가 되는 말입니다. 이런 판에 집권 여당은 내분으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지금은 한동훈이 일으킨 평지풍파, 당 대표인 한동훈 그리고 그의 가족이 일으킨 것으로 추정이 되는 평지풍파,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은 정치판 데뷔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솔직히 말해 이미지 정치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외관이나 패션 얘기만 넘쳐났습니다. 무슨 목도리를 하더라, 무슨 옷을 입더라 등등등등 입에 올리기도 싫은 여러 말들 말입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이대로 가면 자신도 권력자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몇몇 방송에서 그가 말한 화양연화를 비판했습니다. 수많은 보수 인사를 구속하고 멸문자로 이끈 문재인 정권 초기를, 그래서 어떤 보수 인사들은 떨어져 극단적 선택까지 했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 초기를 자신의 화양연화라며 자신은 그때와 조금 더 바뀌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비판했는데, 과연 한동훈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저는 그의 아내가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을 헐뜯는 댓글을 썼는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내 진은정 변호사가 우리가 염치라고 부르는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한동훈 정도의 지적 능력과 두뇌 순발력을 가진 사람은 아주 많지만 자신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대통령의 아내를 그처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를 저는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는 왜 나나 내 아내 진은정은 당원 게시판 댓글과 무관하다는 말을 아직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 한동훈에게는 정치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 대표를 하는데도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동훈 대표 체제를 우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난 1년 자신의 상표조차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총선 유세는 대선 전초전처럼 치러서 수도권 정치를 아주 폭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권력욕에 불타 곧장 당대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 맞서는 것으로 대중적 인기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같은 검사 출신인데다가 자신을 키운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강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엔 한동훈은 정책 공부를 하는 대신에 이미지 정치에 몰두했습니다. 솔직히 핵심을 찌르는 정제된 언어보다는 가볍고 감각적인 표현이 아주 대부분입니다. 왜 한동훈은 이미지 정치에 몰두할까요? 작년 3월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이민 정책과 관련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면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출국장으로 향하는 한동훈의 손에는 빨간색 표지의 책이 한 권 들려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을 한 2500년 전에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이라고 해야 합니까? 영어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로 보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과는 다른 모양입니다. 번역서가 여럿 있는데도 그는 왜 눈에 잘 띄는 빨간색 표지의 영어판 그리스 역사서를 들고 있었을까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기원전 5세기 초반 약 27년간의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에 벌어졌던 전쟁이 주 내용입니다. 그건 뭐 역사책에 있으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죠.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책에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페리클레스의 여러 연설문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묘지에서 한 연설문, 시장에서 한 연설문, 광장에서 한 연설문, 이런 연설문들이 들어있습니다. 한동훈이 프랑스의 이민통합청이나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이민규화청,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 있는 내무부와 뉘른베르크 연방이민난민청을 찾아가서 무엇을 협의한 것일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 정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넘어 중장기적인 저출산 문제 해법까지 절박한 인구 문제를 다룰 밑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민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한동훈이 영어판으로 보이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들고 비행기를 타는 것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무리 영어에 능통하더라도 영어판보다는 한국어판이 더 읽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미지 정치부터 배웠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누구에게 들었는지도 모르는 용어, BC 6세기 아테네에 민주주의가 시작할 때 페리클레스가 쓴 것으로 짐작이 되는 이 동료 시민이라는 용어를 한동훈이 아주 자랑스럽게 너무 자주 쓰던 모습입니다. 나는 내 서재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다시 봤는데 제 책에는 동료 시민이라는 번역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동훈은 언제 민주주의를 공부했을까요? 그는 아테네의 당시 인구 30만 중에 불과 3만 명 정도가 이 시민권, 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동료 시민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요? 나머지 90%는 시민권이 없이 지배를 받던 외국인, 그리고 노예,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걸까요?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한동훈이 트레이드마크처럼 쓰는 동료 시민은 가장 질이 나쁜 지적 사기에 속합니다. 어쩌면 한동훈이 쓰는 동료 시민은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연설 앞부분에서 쓰는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My fellow citizens, 이걸 직역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내 친구 시민들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는 어떻든 스타 정치인의 여건을 갖췄습니다.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박영수와 윤석열 라인에 섰던 관계로 한동훈은 박영수 특검에서부터 문재인 정권 초기까지 화양연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으로 이 밀문제하를 당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의 한동훈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권력은 겸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 국민의힘은 멀쩡한 당대표였던 김기현을 끌어내리고 이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김기현을 끌어내리고
인요한을 느닷없이 혁신위원장으로 투입을 하더니만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을 차출 형식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한동훈이 총선을 불과 넉 달 앞둔 집권 여당의 당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저는 당시 TV에 출연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한동훈이 선거를 지휘하게 돼서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는 윤석열이 한동훈을 후계자로 낙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한동훈의 실점은 끝이 없었습니다. 축구에 비유하자면요, 끝없이 똥볼을 차는 겁니다. 한동훈은 이미지 정치에 푹 빠져서 총선 직전 넉 달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흘려보냈습니다. 돌이켜보십시오. 한동훈이 내놓은 정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까? 화양연가에 대한 사과도, 보수의 혁신도, 아닌 말로 보수의 통합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총선을 3년 뒤의 대권을 위한 전초전 정도로 이해를 한 한동훈의 조급증뿐이었습니다. 실제 한동훈은 그때부터 4월 10일 총선 때까지 모든 활동을 대선 전초전으로 치렀습니다. 자신이 대선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람에 지원 유세는 후보들을 돋보이게 하는 퍼포먼스는 없이 주로 후보들을 이렇게 양쪽에 거느리고 청중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셀카 놀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7번, 8번 지원 유세를 나가는데 그게 모두 셀카 놀이였다는 겁니다. 한동훈의 입에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정책도 정치적 구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선거를 말아먹은 겁니다. 오로지 이재명과 조국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이조 심판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조국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결과 누가 뭘 해도 지난 총선 공천을 전횡했고 공천을 독단적으로 했고 총선 승패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랄까 이 민주당 이재명의 비명 행사 사천에 가려서 비명계를 전부 다 쳐내는 사천에 가려서 국민의힘 공천이 민주적 절차를 따른 공천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공천조차 논란은 잠깐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선거 전략도 없이 총선을 자신이 대선 전초전 정도로 알았던 때문에 총선에 완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없었으니 당연히 홍보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총선은 한동훈을 보수 쪽에서 내놓은 새로운 대권 주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과시한 선거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21대에 이어 그보다 더 처참한 패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건 패배라기보다 수모였습니다.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사상 최대의 참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틀 전 한동훈이 22대 공천 과정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 검찰이 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한동훈은 이를 극복해야 할 구태 정치라고 규정하며 극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말 자체가 엄격히 말해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말인 겁니다. 언론은 당원 게시판 논란 대응을 둘러싼 친윤계의 압박을 여권 쇄신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자신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바로 이 공천 개입 사건 여기에 올라타서 뭉개버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는 겁니다. 한동훈이 이틀 전 28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27일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당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겠다. 자, 문제는 그러면서 한동훈이 4월 총선에서도 선거 브로커에 의한 공천 개입 시도가 있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물론 그 선거 브로커는 명태균입니다. 한동훈이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명태균 같은 선거 브로커가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미 4월 총선에서도 유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다.
김영선의 경선계도 주지 않고 가차없이 쳐냈다. 말하자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된 김영선 측의 공천 개입 시도가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있었다. 이 주장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유사한 시도라면서 누가 공천 개입을 시도했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2월에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언론은 민주당 이재명이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반사 이익을 누리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위험해졌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반사 이익을 누리기 어려워진 것이 한 이유라고 썼습니다. 그런 차에 일주일 전부터 정폭되어 온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친윤과 친한계 간의 갈등은 여야 간의 갈등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한동훈이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선고의 일막이 어떻게 보면 끝난 것 같다. 우리가 변화와 쇄신을 더 실천해야 할 때다. 구체적으로 잘 챙기겠다. 자, 다시 민주당 이재명에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며 전국 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언론사의 정치부 기자들은 여당 출입기자, 야당 출입기자에 나뉘어서 이 파국적인 국민을 취재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그런 희망은 무참하게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무죄로 변경이 될 가능성은 제가 다는컨대 없습니다. 게다가 이틀 전에 나온 백인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대한 징역 5년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무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바로 백인동 아파트 부지, 그러니까 한국식품연구원 그 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한 것이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김인섭의 로비에 의한 것이다. 이걸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또 하나 이 위증교사 사건은 김동연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항소심에서 유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검찰은 어제 29일 그러니까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선고가 있은 지 불과 나흘 만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내용이 이렇습니다. 1심 판결에는 최정 법칙 및 상식과 경험식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제가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서 다음에 언제 시간이 넉넉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소심 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에서 심리할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의 민낯을 보여주리라고 확실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건이야말로 오래 가지 않고 일찍이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신속한 재판에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진우 부장은 기록을 미처 다 읽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재명 변호인들에게 더는 시간을 줄 수 없다. 이러면서 공판 준비 기일을 12월 초에 한 번만 더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아마 이재명은 신진우 부장이 심리하는 대북 송금 사건과 또 하나 있죠.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속으로 침몰할 것입니다. 자, 이 갤럽 여론조사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주 MBS 지표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8%포인트나 올라서 27%를 기록을 했는데 한국갤럽은 지난주 20%에 이어 26일에서 28일까지 4일간 실시했던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전주 대비 1%포인트가 내린 19%로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와 같은 72%로
긍정평가의 3배를 훨씬 넘었습니다. 긍정평가 3배 해봤자 57%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72%나 되는 말입니다. 그게 4배입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이번 주에는 경제민생 물가가 15%로 1위,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12%로 2위였습니다. 이 둘은 이번 주에 순서를 바꿨죠. 그동안 근 5, 6주 동안 김건희 리스크가 1위였고 그 1, 2%포인트 차이로 경제민생 물가가 2위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년 넘게 부정평가 1위는 경제민생 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같이 따라 붙어서 그 2개가 부정평가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너무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그리고 소통 미흡, 이런 것이 6% 정도로 있습니다. 그 3개를 다 보태면 그것도 한 17, 8%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저는 방송에 나가 등 따숩고 배부르지 않으면 민심 위반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김건희 리스크보다도 근본적으로는 민생 문제가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2030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국민 4가구 중에 1가구가 적자 살림인데 그러니까 하위 20%는 10가구 중 6가구가 적자 살림, 그 외에 2분이 하위 40%까지는 4가구 중에 1가구가 적자 살림, 그리고 2분이 3분이 중산층은 5가구 중에 1가구가 적자 살림입니다. 상위 20%도 10가구 중에 1가구가 적자 살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합치면 4가구 중에 1가구 24.4%가 적자 살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정부에 대해서 지지가 있겠습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보수 통합도 정권 재창출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국민의힘이 4%포인트가 오른 32%, 그리고 민주당은 1%포인트가 내린 33%였습니다. 사실상 오차 범위 안에 있으니까 이 차이도 의미는 없는 겁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여전히 24%로 높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29일 어제 이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 4천억에서 4조 1천억을 감액을 한 673조 3천억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건국한 뒤로 처음 이런 입법 폭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자,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살부터 29살까지 윤석열 정부 긍정평가 지지를 하는 사람은 불과 10%, 30대는 8%, 40대는 11%, 50대는 15%였습니다. 40대에 이어 20대, 그 다음으로 이번 조사에서 30대, 그 순서로 지지율 10%가 무너졌습니다. 40대가 먼저 6%를 찍더니만, 그리고 30대보다 20대가 빨리 10%가 무너져서 6%인가 4%인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대가 10%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 그러니까 16살부터 20대, 30대, 40대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그냥 바닥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환호를 하던 2030의 실망을 윤 대통령은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요? 정치는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우리의 2030 그리고 그 아래 세대까지 미래 세대의 것입니다. 이재명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재명 뒤의 민주당과 바로 이 미래 세대를 두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